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사연 튜브의 애청자로서 다른 분들이 풀어놓은 여러 사연에 공감하며 많은 위로를 받아왔죠. 사실은 제게도 남몰래 소가리를 해왔던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은 제 드라마 같은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의 치부를 공개한다는 게 창피한 일이지만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저와 같은 일 절대 겪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생활 내내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전 30살이 될 때까지 연애 한 번 하지 못한 숙맥이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없어서 연애를 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제 인생을 남자한테 허비하는 것보다 제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저 학교 다닐 때 나름 인기가 많았거든요. 예쁘다는 소리도 꽤 많이 들었고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전 이상하게도 또래들과는 달리 남자한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취업이나 자격증을 따는 것에 더 취미가 있었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사회생활을 먼저 하게 되었죠. 주변에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캠퍼스의 낭만을 느끼려면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만 전 확신이 있었습니다. 대학 4년을 허투루 쓰는 것보다는 생산직 같은 직종에 도전해 사회생활에 좀 더 빨리 뛰어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늘구멍보다 들어가기 힘든 취업 준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 생각은 딱 들어맞았습니다. 착실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덕에 대기업 생산직에 어렵지 않게 취업할 수 있었고 보수나 복지도 남들 못지않게 받으면서 제 인생을 착실하게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못해서 대출 인생 또 부모님들께 손을 벌리는 처지였는데 저는 당당히 제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었고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보다 더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일반 회사 다니는 친구들보다는 몸이 정말 고된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할 때 많이 벌어놓자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대기업 생산직에 다니다 보니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지금처럼 그렇게 혼자 살다가는 홍기 놓치고 노처녀가 되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면서 자꾸 남자 한번 만나보라고 조르더라고요. 처음엔 관심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하도 끈질기게 어르고 달래는 통에 언니가 소개시켜주는 그 남자를 한번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요, 중고차 영업사원이라는 그 남자의 첫인상은 정말 별로더라고요. 외모는 훤칠한 키에 훈남이었는데 말하는 투나 행동이 뭔지 모르게 거들먹이 배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 남자의 평소 생각이나 가치관이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겉멋만 잔뜩 든 빈술에 한마디로 재수 똥이었다랄까요? 어차피 식사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만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굳이 싫은 티를 낼 필요까지 뭐 있겠습니까? 대충 분위기 맞춰주고 헤어지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언니의 간곡한 요청으로 몇 번 더 만나다 보니 그새 정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반해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하고 말았죠. 제 이상형은 배경이 좋든 안 좋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밥벌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야 결혼해서라도
처자식은 굶기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사실 이런 이유엔 저희 아버지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생활하다 안 좋은 일로 파면당하신 후 정말 무책임하신 분이셨거든요. 매일같이 술을 드셨고 가정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고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해야만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벌어온 절반은 아버지의 술값으로 나갈 때가 많았고요. 저는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였죠. 물론 저도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내 남자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불 꺼놓고 있으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얼굴 잘생겼다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착실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 소소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처음 배운 놈이 무섭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편은 본래 성격이 딱 부러지고 끝맺음이 확실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제게 믿음을 많이 줬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하는 말이면 어떤 말이든 달콤하게 들렸고 그 남자와 함께 가는 곳이면 어디든 아름답게 보였죠. 이래서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사랑에 빠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의 불같은 연애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헤어졌냐고요? 아니요. 연애 1년 만에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불같은 연애는 끝났지만 이제 불같은 신혼이 시작된 거죠. 전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의욕 넘치는 신랑은 땀나도록 열심히 중고차 영업을 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들쭉날쭉해서 불안정했지만 대신 제가 안정적으로 벌고 있었으니 우리 두 사람 신혼살림 꾸려가기엔 전혀 문제가 없었죠. 남편은 항상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의 머슴이 되겠다는 말. 전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런 남자라면 평생 믿고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겼었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수입도 모자라지 않았고 또 의지를 불태우는 남편의 미래도 밝았으니까 성공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결혼 생활에 실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부터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말로만 듣던 고부간의 갈등 때문이었는데요. 남편과 결혼을 마음먹은 후부터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죠. 신혼 초에도 인천에 있는 시댁을 자주 찾으며 며느리로서 본분을 지키며 친분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정말 잘해주셨어요. 맛있는 음식도 자주 해주셨고 말씀도 참 예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 저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발단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평소에 자전거 타는 게 취미였던 어머니가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잃고 크게 넘어지셨는데요. 다행히 헬멧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는 다치지 않았지만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철심을 박아야 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됐고 그 때문에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했죠. 전 수술이 끝난 직후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절 보는 시어머니 표정이 영 좋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떻긴 뭐가 어때? 늙은이가 이러다 죽는 거지 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리 부러졌다고 안 죽어요. 그래서 다리 부러진 시애미를 이제 찾아온 거냐?
죽을 병 아니니까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온 거야? 네. 어머님도 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니? 너니 시애미가 큰 사고를 당했으면 부랴부랴 들여다봐야지. 어쩜 수술이 끝날 때까지 코빼기도 안 보이니? 너네 공장 대기업이라서 충분히 휴가 쓸 수도 있잖아. 그런데도 수술하고 며칠 뒤에서야 찾아와? 정말 실망이구나. 내가 널 아끼는 것만큼 너는 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이번에 제대로 알았다. 만약 사부인이 병원 신세를 졌다면 이렇게 홀대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내가 며느리 잘 둔 덕에 일당 10만 원짜리 간병인도 쓰고 아주 호강한다 호강해.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는 제가 곧바로 병원에 오지 않은 죄, 그리고 본인의 간병을 나서서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서운해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솔직히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저도 엄연히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인데 제가 왜 자진해서 간병을 해야 합니까? 가족들이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게 의치에 맞는 거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며칠씩 간병을 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어머니 간병비랑 병원비는 우리가 해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죠.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며칠씩 시간을 빼요. 그래서 오빠가 간병인 구해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간병을 하려면 아가씨가 하는 게 맞죠. 아가씨 지금 쉬고 있잖아요. 뭐? 너 지금 네 시누이가 백수라고 무시하는 거니? 우리 난영이가 결혼 준비 때문에 얼마나 바쁜 줄 알기나 알아? 얘가 이제 보니까 시애미 앞에서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네. 됐다. 그렇게 생색낼 거면 그깟 간병비 안 받을란다. 그렇게 버럭 화를 내시곤 어깃장을 놓으시는데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서러운 마음에 남편에게도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민하지도 않고 어머니 편을 드는 겁니다. 당신이 말을 좀 잘못했네. 엄마 입장에선 서운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이 난영이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도 화나지. 당신 같으면 안 그러겠어? 그냥 엄마 화가 누그러질 때쯤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내가 왜? 당신 참 웃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드리냐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렇게 화를 내시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남편까지 어머니 역성을 드니까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바로 그 사건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가 멀어진 직접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죠. 그 이후 어머니는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으시고 어떻게든 시비를 걸려고 하는 뉘앙스였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 일이었는데 제게 문자가 와서는 단답형으로 고기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소고기를 사가야 되는지 삼겹살을 사가야 되는지 아니면 생선을 사가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그중에서 가장 비싼 소고기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뭘 이렇게 벌써 많이 하셨어요? 네가 늦게 오는 바람에 내가 혼자 개고생했다. 됐고,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내가 사오라고 한 건 사왔어? 네, 여기 소고기 사왔어요. 야, 누가 소고기 사오래? 나 소고기 안 먹는 거 모르니? 네 남편이 나 소고기 알레르기 있는 거 말 안 했어? 아니면 소고기 먹고 지금 응급실 한번 가보라는 거니? 이거 시애미 잡아먹으려고 아주 용을 쓰네.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중에서 사온 건데 전 어머님이 알레르기 있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저번에 소고기 드시지 않았었어요?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시다뇨. 내가 언제 먹었어? 됐다. 하여튼 요즘 것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요. 그냥 너나 처먹어. 갖다 버리던가. 와,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단답형으로 고기라고 문자 보내놓고서는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분명 결혼 전에 한 번 소고기를 먹었었는데 갑자기 소고기 알레르기라뇨. 한마디로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심술을 부렸던 겁니다. 아무튼 그날은 명절이라서 참았어요. 괜히 대들어서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는 겁니다. 너 한 달에 친정에 얼마씩 보내주니? 다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봐라. 네? 제가 무슨 돈을 보내드려요. 아, 얼마 전에 엄마 병원비 하라고 50만 원 보내준 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50만 원 말고도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잖아.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어 이거사.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지금 친정에나 갖다 주고 한 번만 더 돈 보내면 앞으로 내가 니네 돈 관리할 줄 알아. 어머님, 누가 30만 원씩을 드린대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는 또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데요. 2년이 또 발뺌하네. 하여튼 사기치는 게 네 집안 내력이냐? 너희 아버지도 공무원 하시다 뒷돈 받아 쳐드시고 잘렸다며? 지 애비나 딸이나 똑같지 뭐.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말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서 사과하세요. 내가 왜? 내가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그리고 니네 엄마는 왜 병원에 들락거려서는 너한테 병원비를 요구하는 건데? 요구한 적 없고요. 딸로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저희 집에 대해서 입방아 올리면 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제게 친정에 몰래 돈을 빼돌리냐며 저를 추궁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말 그대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저를 그냥 떠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 감당 안 될 거라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연락도 보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어색한 몇 달이 흘렀고 예정돼 있던 아가씨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낸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서먹서먹한 상태였어요.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의 일원이니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애써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시누이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역시나 어머님은 결혼식 내내 제게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내는데 정말 불편해서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시누이 결혼식에서 제 얼굴을 더 많이 쳐다보시는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시댁에 가서 이런저런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축의금을 세던 어머니가 빽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00만 원? 예, 너 축의금을 200만 원 한 거니? 네? 왜요? 혹시 너무 적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200만 원이 적지, 맞니? 넌 어떻게 시누이 결혼식에 고작 200만 원 줄 생각을 했니? 내 친구들 보니까 며느리들이 500씩도 넣고 그러던데 넌 대기업 다닌다는 애가 진짜 짜다 짜. 얼마나 지 시엠이랑 내 딸을 무시했으면 그러겠어? 요즘 세상에 돈 200, 걔 사료값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애가 걔보다 못하다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200도 저희 상황에 맞게 드린 거고요. 따로 TV도 사다 드렸잖아요.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시비를 거실 건데요? 어머니만 보면
제가 숨 막혀서 미칠 것 같다고요. 저희 넘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새 오빠도 경기가 어려워서 일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오빠랑 상의해서 그 정도라도 한 거라고요. 뭐라고?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러니까 네 변변치 않은 아들놈이랑 결혼해서 내가 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왜 시애미가 이런 걸로 잔소리하냐 이거지?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아들이 제 동생 결혼하는데 200만 원만 내놓고 싶었겠니? 이게 다 네 눈치가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깟 공장 좀 다닌다고 하도 위세를 떠니까 네 남편이 기도 못 펴고 일도 잘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200만 원도 성의껏 내놓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언제 오빠 길을 죽였다고 그러세요? 어디서 따박따박 말댔구야? 사람이 돈 가지고 추접하게 나오는 게 제일 모양새가 안 좋은 거 몰라? 됐고, 지금 가서 300만 원 더 찾아와. 500만 원 맞춰.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정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어머님이 주시던가요. 왜 이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저 이제부터 어머니 말씀 곧이곧대로 실천하는 그런 호구 안 할 겁니다. 섭섭하다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껏 그만큼 참았으니까요. 뭐? 너 말 다 했어?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계속 이렇게 당해주다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유 없이 며느리를 떠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계속 참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제가 터뜨려버리니 시모는 뒷목을 잡고 말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와버렸고요. 남편 놈이 전화해서는 어서 돌아와서 사과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제가 잘못한 게 없기에 니네 엄마 네가 진정시키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예쁘지도 않은 시누이 결혼식에 내놓은 200만 원이 적습니까? 그 돈도 알뜰살뜰 사는 제겐 큰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의논해서 그 정도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남편은 겨우 감정을 다스리던 제게 자기 속내를 꺼내놓더라고요. 경희야, 솔직히 엄마 입장에선 200만 원이 좀 서운할 수 있는 액수잖아. 나도 여유가 더 있었으면 난영이 결혼 때 더 해주고 싶지.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수입이 좀 그렇잖아. 그래서 200만 원 하자는 내 의견에 반대할 수 없었어. 아니 오빠, 진짜 200만 원 적은 돈 아니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래. 많은 돈도 아니지만 진짜 적은 돈도 아니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왜 이럴 때만 대기업을 찾으셔? 그날도 들었잖아. 공장 다니는 년이 위세 떤다고 막 쏘아댔잖아. 그럼 공장 다녀서 번 돈인데 왜 귀한 줄을 모르시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아? 그거야 엄마가 화가 났으니까 그렇지. 너도 그래. 네 시어머니를 그렇게 이겨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좀 져주면 안 돼? 아니, 저 줄만한 일이어야 져드리는 거지. 이게 지금 뭐야? 내가 내 돈 쓰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해? 그리고 오빠도 너무 어머님 편만 드는 거 아니야? 오빠 입장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오빠가 중심을 잡아줘야 어머니도 덜 저러시지. 내 말이 틀려? 알아. 다 아는데 나도 엄마가 하도 불같이 화를 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일단 나도 엄마랑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당신도 마음을 좀 풀자. 어? 그렇다고 엄마랑 인연 끊고 살 건 아니잖아. 속은 상했지만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어찌됐든 시어머니와 영원히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누가 양보를 하든 엉킨 실타래를 풀긴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진짜 100번 양보해서 남편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화 많이 나셨어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전 그래도 성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타박하시니까 서운한 마음에 말을 막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진짜 반성을 하는 거니? 난 네가 진짜 시댁 식구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 그럼요, 어머니. 오빠랑 결혼한 순간부터 당연히 전부 가족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네? 일단은 네가 사과를 한다니까 받아들이마. 그런데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 나 그땐 정말 참지 않을 거야. 알았니? 그럼요, 어머니.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죠. 어머님의 생신날이었어요. 외식보다는 해먹자는 시어머니의 고집에 결국 전 시댁에 가서 이런저런 음식을 해드렸죠. 미역국부터 갈비찜까지 전 솜씨를 10분 발휘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드렸습니다. 예, 경이야. 다 좋은데 국이 너무 짜다. 물 좀 더 넣고 다시 끓여와야겠어. 아, 너무 짜요? 예, 알겠어요, 어머니. 다시 끓여올게요. 잠시만요. 시어머니랑 화해는 하기로 했지만 저 역시 마음의 앙금이 완벽하게 풀리지는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양보를 해야겠다 싶어 어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해 드렸죠. 그런데도 국이 짜네 마네 하시며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 생일이라고 시누이며 아주버니며 모두 화기애애한데 저만 주방에서 정신없이 바쁘고 거기에다 음식 지적까지 당하니까 또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결국 대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시누이 손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저도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핸드폰 새로 바꿨나 봐요? 네, 액정이 깨지는 바람에 2달 전에 바꿨어요. 이리 줘봐요. 우와, 디자인 진짜 예쁘네. 이거 기능이 뭐뭐가 있어요? 나도 바꾸고 싶다. 어? 근데 이건 뭐예요? 배겨시 CM이? 어머, 이거 지금 우리 엄마 연락처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예요? 어머머 세상에. 엄마, 봐봐. 올케 언니가 엄마를 이렇게 저장해 놨었네. 와,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무서운 올케였네. 아니, 그게... 네, 맞습니다. 시모랑 한창 싸우고 냉전일 때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서 백여시라고 휴대폰에 저장해 놨었는데 그걸 그만 들켜버리고 만 거였어요. 정말 난처하더군요. 설마 시누이가 제 휴대폰을 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정말 식은땀이 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없는 바람에 시누이에게 구경하라고 비번을 풀어준 게 문제였어요. 정말 깜빡 잊고 있었거든요. 어머, 어머, 진짜 미쳤나 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백여시, 시애미 이렇게 저장해놔요? 올케 언니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렇게 딱 저장돼 있는데 시누이가 물 만났다는 듯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분위기는 더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시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빼앗듯이 확인을 하더니 제 핸드폰을 내던져 버리더군요. 그래, 네가 평소에 얼마나 이 시애미를 개떡같이 생각했으면 내 이름을 이렇게 저장해 뒀겠냐? 그 어줍지 않은 마음으로 내 생일상을 차리려니까 맛이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어? 됐다. 이제 나도 네 진심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애쓸 필요 없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백여시 시애미 신경 쓰지 말고 잘 살거라. 그 길로 시어머니의 생일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시아버님, 시누이와 아주버님 모두 싸늘한 눈빛으로 절 쿡쿡 찌르더군요.
정말 어찌나 무안하던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화가 난 남편이 얼마나 절 쪼던지요. 하지만 제 잘못이니까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네 엄마가 하도 날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요. 이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모양새는 우습게 됐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불편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금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백여시 시애미 사건이 있은 후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주말 오전에 남편이랑 간단히 아침을 먹고 있는데 현관 벨이 울리더라고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벨이 울리니까 의아한 생각을 하며 대문을 열었죠. 아, 그런데 글쎄 시어머니가 딱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전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여긴 웬일이세요? 넌 시어머니를 보는 표정이 왜 그러냐? 내가 저승사자처럼 보이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연락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그렇죠. 니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다. 근데 지금 니들 먹는 거 아침상이냐? 네? 네, 아침 먹는 중이었어요. 아유, 아침에 무슨 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어? 난 우리 균성이 매일 아침 밥 지어서 국에다가 차려줬는데 이러니까 애가 맨날 비실비실하지. 바깥에서도 일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 네? 어머니 그게 또 무슨 소리예요? 오빠 빵 엄청 좋아해요. 또 그놈의 말 됐고. 넌 어쩜 시애미한테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집안 꼴은 이게 뭐냐? 네가 아무리 회사 다닌다지만 최소한의 집안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지. 여자가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벌어오면 뭐해? 이제 보니까 왜 시어머니가 굳이 주말 아침에 방문을 하신 건지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백여시 시애미 사건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손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을 거예요. 못된 며느리 버르장 머리를 단단히 고쳐줘야겠다는 심보로 직접 원정까지 나오신 거였죠. 거기까지 제 생각이 미치니까 저도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천에서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서는 살림 검열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저도 꼭지가 확 돌아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조금도 받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려고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이게 저희 사는 모습 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트집 잡으시면서 제게 큰 소리를 내시려는 거 아니냐고요? 얘가 또 눈 치켜뜨고 대드는 것 좀 봐. 그래, 그럼 네가 살림을 거지같이 하는데 시애미가 트집 좀 잡으면 안 되냐? 하나부터 열까지 내 눈에 차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귀한 아들이랑 사는 너한테 이런 말도 하지 못하냐고. 어머니, 그냥 솔직해지세요. 제가 어머니 생신날 그 실수하셨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어머니, 저 그날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지금 이런 대우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진짜 오버라고요, 오버. 뭐라고? 시어머니와 전 그날 또 한바탕 푸닥거리를 하고 말았죠. 전 진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과 끝을 낼지언정 절대 고개를 숙이면서 살지는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속을 박박 긁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남편이 사고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남편의 기색이 이상했던 건 두어 달쯤 지났죠. 중고차 딜러라는 일이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인식도 별로 안 좋아서 수입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사정을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적게나마 가져다 주던 수입을 이제 한 푼도 내놓질 않는 겁니다. 물건을 매입할 자금밖에 없다.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가 않다는 등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생활비를 전혀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 오직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전 집으로 날라온 우편물을 보고 기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편물은 남편이 저축은행에서 이 집을 담보로 8천이나 대출을 받았다는 확인서였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그런 집을 의논도 없이 담보로 잡히다뇨.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따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 그거 이번에 경매로 좋은 외제차 하나가 나왔거든. 이거 잡아놓으면 큰 돈이 되니까. 그래서 서둘러 잡느라고 대출을 좀 썼지. 하도 급하게 돌아가서 당신한테 미처 말을 못했네. 미안. 저와 상의 한 번 없이 일을 저지른 모습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저절로 쏟아지더라고요. 전 그날 남편과 대판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을 내쫓아버리고 현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을 쾅쾅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는지 이내 조용해지더라고요. 모텔을 갔는지 찜질방을 갔는지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솔직히 남편도 시어머니도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어쩌면 사람 속을 괴롭히는 유전자가 똑같은지 이 꼴 저 꼴 안 보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튿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감이 쌓였지만 시치미를 대곤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넌 대체 어떻게 된 애가 이렇게 추운 날 지 남편을 내쫓니? 너 정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아들 함부로 하려고 결혼했니? 어? 오빠 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래. 너한테 쫓겨났다고 소주를 몇 병씩이나 처마시고 자더라. 대체 남자 기를 얼마나 죽이고 살길래 이래? 너 당장 와서 네 오빠한테 사과하고 데려가. 알았니? 어머니, 오빠가 저 몰래 아파트 담보대출을 8천이나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참아야 해요? 잘못했으면 쫓겨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래요?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깟 코딱지만한 아파트 마련해 왔다고 또 생색이냐? 생색이 아니고요, 어머니. 이건 부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게 큰 돈을 쓰려면 적어도 배우자한테 상의 한마디는 했어야죠.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냐고요. 네가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니까 균성이가 그런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었겠어? 여자가 좀 순종적인 맛이 있어야지.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그깟 돈이 대수냐? 뭐라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라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전 시어머니의 한결같은 태도에 확 질리더라고요. 전 암튼요. 그런 무책임한 남자랑은 못 살아요. 반품이에요, 반품. 어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 다시 데리고 사세요. 뭐라고? 너 말 다 했니?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많았죠.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그 정도만 하고 만 겁니다. 엄포가 아니라 진짜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남편의 터무니없는 태도도 그렇고 밉상 신우의 딴죽도 보기 싫었고요. 무엇보다도 개차반 같은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별거 아닌 별거를 하는 중이었죠. 남편이 문자로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테니까 짐 좀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얼굴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옷가지 같은 거 대충 싸서 보내버렸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군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는데 남편을 찾는 거예요. 박균성 씨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죠?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남편분이 허위 매물건으로 걸린 사건 접수가 벌써 7건이에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 하는데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은 사기죄예요. 그리고 피해자분들한테 중고차 대금 받고 중간에서 가로채서 차도 넘겨주지 않은 건이 4건이나 됩니다. 아내분이 잘 설득하셔서 자수하라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히더군요. 허위 매물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을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고발건도 여러 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2억 7천 정도 피해를 줬다고 하더군요. 대출건 말고도 저 모르게 이런저런 사고를 친 모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욕심을 부리다 결국 사기꾼이 되고 만 거였어요. 그리고 한 이틀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퇴근을 하고 돌아온 저를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긴 무슨 일이세요? 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니? 정말 균성이랑 이혼할 셈이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런 남자랑 살고 싶지 않다고요. 알았다. 일단 알았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 난 물 한 잔만 다오. 너한테 기니 할 말도 있고. 썩 내키진 않았지만 서로 정리를 할 건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전 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내온 물을 벌컥벌컥 들이킨 시어머니는 정말 황당무계한 말을 하더라고요. 너도 균성이가 사기죄로 조사받는 거 알고 있지? 아무래도 피해자랑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을 가야 할 것 같아. 아무리 미운 남편이지만 남편이 감옥 가는 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냐. 며느라가 우리가 지금은 서로 오해가 쌓여 있지만 우선 균성이 일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내가 경찰이랑 피해자 말을 좀 들어보니까 피해액이 전부 합치니까 3억에서 4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 우선 이 아파트를 좀 처분해서 어떻게든 균성이부터 빼내자. 네? 그걸 왜 제가 해야 해요?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네요.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딨어. 그나마 네 시아버지랑 깔고 있는 집까지 건드리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는데 네 남편이잖니. 네 남편이니까 네가 해결을 해야지. 어머니, 저 그 남자랑 헤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 저 몰래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은 거 모르세요? 저한테도 사기친 놈한테 제가 왜 도와줘야 되는 건데요? 정말 네 남편 콩밥 먹는 꼴 볼 생각이니? 누가 남편이에요? 이혼한다니까요. 어머니야말로 무식한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무시? 인연이 정말 지금 또 나 무시하는 거니? 그러더니 갑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마구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장식장이며 TV며 온갖 물건을 집어던지는데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이젠 제 머리채까지 잡으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난동은 경찰이 올 때까지도 계속됐죠. 아, 이거 놓으세요. 머리 다 뽑힌다고요. 어디 고졸밖에 안 되는 년이 누구 보고 무식하다고 지랄이야, 지랄이? 머리가 나쁘면 대학 나온 남편한테 순종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살 것이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대는 거야? 그럼 중학교도 못 마친 어머니가 그 잘난 아들 계속 순종적으로 모시면서 사세요. 네? 뭐야? 너 내가 중학교 중퇴라는 건 또 어떻게 알았니? 그렇게 귀한 아들분께서 어머니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서 그만두고 평생 밭일하면서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게 정말? 시어머니와의 드자비질은 결국 경찰의 만류로 겨우 끝이 났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상대로 폭력과 기물 파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전 남편과 합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모든 걸 제 앞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애가 없으니 이혼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전 남편은 결국 현재 사기 죄목으로 2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해서 벌을 더 무겁게 받게 된 것이었죠. 알고 보니 전 남편 놈은 카드 돌려막기처럼 사기친 돈을 돌려 까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에도 많은 돈을 투자했었나 봅니다. 결국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합의를 위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건지 외면한 건지는 저도 확실치 않고요. 저한테 그렇게 아파트 팔아 합의 봐달라고 하더니 본인 집은 팔기 싫었었나 봅니다. 가끔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한 통씩 날아오곤 하거든요.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도 네 전 남편이었는데 면회 한번 가봐라. 가서 얼마라도 영치금도 넣어줘라. 지금 많이 후회하고 네가 많이 생각나나 보더라. 라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기분 나쁘라고? 네 아들이니까 네가 처리해. 라고 답장을 보내주고 곧바로 연락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혼한 전 며느리한테 영치금을 넣어달라는 소리가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남편에게 미련이라도 남은 줄 아는가 봅니다. 제 사연을 알고 있는 지인들은 정말 잘 헤어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또 어른들 중 일부는 제가 좀 지나쳤다는 말씀도 간혹 하시고요. 그렇지만 제 행동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남자와 전 시댁에게는 단 한 톨의 애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시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과거에 살았던 정이 있으니 반성하고 잘 살길 바랄 뿐이네요. 요즘 저는 태권도를 다니고 있어요. 왜냐고요? 전 남편 놈이 와서 해코지라도 할까봐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되니까 말이죠. 혹시라도 와서 저를 괴롭히면 돌려차기라도 해버릴 생각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은 살지 않을 거예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끊고 매짐은 확실히 하셔서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긴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비록 이혼녀 꼬리표는 달게 됐지만 앞으로 저 열심히 살라고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다들 건강하시고 따뜻한 봄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